저 이제 정해진 시간이 돼가지고 강의 시작할까요? 일단은 강의 계획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간단히 강의 계획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김광욱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10기입니다. 10기로 졸업해가지고 10회로 졸업해가지고 한 지금 실무한 지 3년 차 정도 됐고요. 이제 제 강의 분야는 이제 주로 법조윤리도 하고 민사소송법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꼭 법조윤리 아니더라도 그 민사소송법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뭐 말씀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은 오늘이랑 내일 그래서 4회차 정도로 이제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대한 이제 준비된 시간 안에서 끝을 내고 저녁 식사는 이제 댁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진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이제 강의를 좀 보니까 대충 한 5회차 정도 하시더라고요. 5회차에서 4회차 정도 하시는데, 이게 뭐 길게 할 건 아니잖아요. 이 강의를 뭐 붙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니까 뭐 고득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한 4회차 정도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은 뭐 아시는 대로 교재는 이제 핵심 법조윤리 10판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홍관표 교수님이 이 법조윤리랑 분권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해설집을 하나 내셨어요. 그 원래는 이제 한 권에 같이 있었거든요. 한 권에 이론이랑 기출문제 해설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양이 많아지면서 분권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이거 공부하는데 2권 다 사가지고 뭐 이론 보고 기출 풀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론 사실 이것만 보셔도 아무 문제 없긴 한데, 붙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그 최근 3개년 기출 있지 않습니까? 13, 12, 11 기출 문제를 해설을 달아가지고 내일 드릴 테니까 같이 수업 시간에 빨리 3회차를 풀어보고, 사실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거 이론 교재 보고 3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면 합격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출문제 3회분 저희 같이 풀어보고 조금 시간이 있으시거나 조금 욕심이 나시면은 이제 더 기출문제를 좀 뭐 다 풀어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시험이 이미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개정된 것도 많고 해가지고 한 뭐 5개년에서 한 최신 5개년 정도 욕심 나시면 좀 풀어보시면서 한 2-3번 풀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뭐 아무런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보시면은 강의 목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냥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제 최대한 좀 빠르게 이 교재를 이제 한번 1회독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사실 뭐 모든 걸 다 보면 좋긴 한데 모든 걸 다 볼 시간도 없고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붙을 수 있을 만큼만 빨리 이제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제 다른 공부 하셔야 되잖아요. 뭐 지금 이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공부 방법은 이제 저랑 이제 오늘 내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하시고,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수 작업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고 이제 8월 5일 전에 한번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보시고 집중적으로 보시고 들어갈 텐데,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이 강의를 빠르게 한번 배속으로,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1.5배속 정도로 해도 아마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의 수강 뭐 여유 되시면 빨리 하시고, 여유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어쨌든 객관식은 무조건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최신 3개년 한두 번 더 풀어보시고, 여유 되시면은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법조문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법조문을 한번 음미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법 보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 윤리장전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그리고 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그리고 뭐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법조윤리 강령,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조문이 있거든요. 조문을 저희 이제 책에 홍 교수님이
이 지문을 다 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따로 법전 사실 필요도 없고, 이 책에 나온 이제 법조문을 한번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보시면서 음미를 하시면은 조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조문이 기본입니다. 여기 조문에서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법조문을 꼭 한번 막판에 하루 전에 한 음미를 좀 하세요.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보시면 뭐 그걸로 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쭉 넘어가서 2페이지 보면은 뭐 로마자 1번 법조문의 법조문 있잖아요. 다 넘어가시고 그 로마자 3번에 변호사 윤리 거기 봅시다. 변호사 윤리 보시면은 그 아라비아 수조 이번에 변호사 윤리 규범이라고 나와 있죠. 변호사 윤리 규범. 그 3페이지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하단에 자 거기 보시면은 변호사 윤리 규범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실정법 규범으로는 변호사법 시행령이 있다. 이건 이제 사실 뭐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형사법에서 약간 중요하죠. 형사법에서 형사특별법에서 뭐 그 변호사법 111조만 나오잖아요. 111조가 뭐 상상적 경합 하인의 만에 뭐 죄수로 해서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변호사법 전체가 다 중요하고 시행령 보시고 그다음에 변호사 윤리 장전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윤리 장전. 여기서 시험 받치거든요.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그래서 그 변호사 징계와의 관계 보시면은 변호사 징계 사유는 변호사법 제91조 자체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변호사법 91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볼 텐데 변호사 징계 사유는 변호사법 제91조 자체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행위 그 자체가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고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하면은 그게 이제 91조 제2항 2호의 징계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행위 그 자체로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회칙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체크해 놓으십시오. 지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당구장 표시로 뭐 징계 유형 변호사의 징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서 시험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시던지 뭐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신다든지 해가지고 여기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을 맞추려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또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단순 암기 사항인데 자, 보시면은 일단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보셔야 돼요. 종류가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이게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뭐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는 뭐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뭐 그다음에 견책 그리고 뭐 해임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넣던지 해가지고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던지 뭐 영재, 정과견 이렇게 따서 외우시던지 이거 외우십시오. 영재, 정과견. 그래서 종류는 5가지가 있다. 영구,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시고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영구, 제명 사유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 징계 사유 보시면은 아라비아 수조 1번이 나옵니다. 1번. 변호사의 직무 관련.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의 직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요건이니까 법률 요건이니까 변호사의 직무 관련해가지고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되죠. 금고 이상의 형. 그래서 금고 이상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형법 시간에 다 외우셨죠. 뭐 사징금, 자자, 벌구감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형법상 그 있잖아요. 형벌의 종류가. 그러면은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뭐 징역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문이 징역으로 나와도 맞는 겁니다. 금고 이상이니까. 그래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든지 뭐 2회 이상을 뭐 1회 이상으로 바꾼다든지 금고 이상을 뭐 벌금으로 바꾼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은 이제 선지 판별이 어려우니까 여기를 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게 집행유예가 포함된다. 집행유예가 포함된다 체크해 놓으세요. 집행유예가 포함된다.
다만 이제 과실범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실범. 그래서 과실범의 대표 주자가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과실범. 교통사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것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교통사고를 당했네, 뭐 일으켰네, 어쩌네 하면서 나오면 이제 아니다. 이걸 판별해낼 수 있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라비아 숫자 2번도 2회 이상, 이것도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을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직 이상 징계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정직이 아니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과태료 이런 걸 바꾼다. 그럼 이게 시험에 이게 5선지가 되는 거죠. 5선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이 있고 다시 또 징계 사유가 발생했는데 직무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들을 요건을 다 갖추면 이제 영부 제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수 1번, 아라비아 수 2번이 이제 그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겠지만 여기서 조금씩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나오니까 여기를 체크를 해 놓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영구 제명 말고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있잖아요. 거기는 징계 사유가 뭐냐? 같이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 1번의 변호사법 위반 뭐 넘어가시고 아라비아 숫자 2번 지방 변호사의 회칙이라든지 변협 회칙을 위반해도 이제 여기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이 직무 내외 막론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직무 내외를 막론한다. 그러니까 뭐 직무 관련성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뭐 우리 뉴스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술 먹고 뭐 담배꽁초 버려도 하여튼 이런 직무 관련성이 필요 없고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은 그 사유다. 그래서 직무 내외 막론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직무 관련성이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사적인 관계에서도 이제 품위 유지를 잘 하라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뭐 출석 경위서 소명사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영구 제명 사유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그래서 영구 제명 사유에 1번, 2번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당구장 표시 이 표를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지금 당장 외우시지 않으시더라도 시험 전날에 보셔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짜질구레한 단순 암기 사항들은 지금 뭐 암기할 건 아닌 것 같고 8월 4일 한 저녁 드시고 천천히 외우시지 말고 바로 그 즉시 외우셔가지고 그때만 그 시험 문제 풀 때만 알면 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건 이거밖에 없고 넘어갑니다. 자, 로마자 1번 변호사의 사명 나옵니다. 1번 변호사법. 변호사의 사명 쭉 읽어보시고 좋은 말 많고 변호사 윤리장전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로마자 2번 변호사의 지위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이 좀 나옵니다. 자, 제 2조 보시면은 변호사의 지위라고 나와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의뢰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위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 법률가, 변호사는 이제 자기 양심이라든지 경험에 맞춰가지고 일을 처리해서 이제 갖다 주면 되는 일이지 뭐 물건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달라 이런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2번 이제 상인성 문제가 나옵니다. 상인성. 변호사는 상인이냐? 사실 뭐 변호사도 뭐 영업해가지고 사건 따내가지고 수임하고 처리하고 뭐 이거를 뭐 아주 정말 좀 적나라하게 보자면 상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변호사 서비스업을 판매하는 상인 아니냐.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건 객관식으로 충분히 객관식 시험 나올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쟁점 보시면은 자, 상호에 관련해가지고 쟁점이 있었던 거예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이므로 땡땡 법률사무소를 상호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상인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 이게 쟁점이었는데 자, 판단 보시면은 변호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 이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내일 쭉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영리 추구 활동이 어떻게 제한되는 것이냐, 어떻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희가 오늘 내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 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밑에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뭐 변호사 개업하고 뭐 사업자 등록하고 뭐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상인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그걸 그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바꿔서 이제 낼 수도 있겠죠. 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오선제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변호사는 상인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결론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문구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정선지 오선지 헷갈리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변호사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2006-334 결정이 이제 그 전문을 이제 그 홍관표 교수님이 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각괄호 1번의 마지막 줄 보시면 각괄호 1번의 마지막 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 다 같이 본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그 한 중간쯤에 거기 같이 봅시다. 대법원은 성공보수금 지급 채무는 지참채무다. 따라서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를 결론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언더라인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성공보수금 지급 채무가 민법 제467조 2항 단서에서 의미하는 영업에 관한 채무라거나 밑에 보시면 영업사라고 볼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의 상인성이 부정되는 이제 일종의 근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 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행 채무는 지참채무다. 지참채무로서 재한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으로는 쟁점이 이제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상 관할은 보통 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잖아요. 피고의 주소지. 근데 이제 이 467조 2항에 의해서 이 지참채무는 원고의 주소지에도 이제 관할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보시면은 이 467조 2항에 의해서 그 보통재판적이라는 그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인 취지가 몰각된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7조 2항에 따라서 이 지참채무 대부분 지참채무잖아요. 사실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지참채무니까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거의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으로 이제 그런 쟁점이 있는 거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건 결론을 잘 알아놓으십시오.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자 3번 변호사의 직무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직무. 자, 변호사법 3조.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소송에 관한 행위 당연한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도 이제 변호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항고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다 배우셨겠죠? 불허처분 취소소송, 뭐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런 것들 다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그 다음에 일반 법률 사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현업 가시면은 계약서 검토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거 이제 계약서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법률 사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제3조 읽어보시고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나옵니다. 여기는 한번은 쭉 읽어보시죠. 뭐 소송사건부터 해서 비송해서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변호사법 제109조 보겠습니다. 제 우측에 벌칙조항 나오는데
자, 변호사가, 제 1호 보시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다 계속 반복해서 배우게 되니까요. 지금은 그냥 조문 강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은 명시적 약속은 뭐 당연한 것이고, 묵시적 약속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그래서 뭐 약속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알선하면 또 그걸로 끝나고, 그래서 뭐 돈을 받거나 뭐 그런 거 다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변소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자, 그래서 감옥부터 마목이 쭉 있습니다. 감옥부터 마목. 자,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률사무의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률사무의 의미. 어떤 것들을 법률사무로 볼 것이냐, 어떤 것들을 법률사무로 볼 것이냐. 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면은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관하여 쭉쭉 넘어가서 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보전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보전하게 한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이제 주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보전하는 사항을 등등등으로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객관식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그 슬래시 밑에 옆에 보시면 법률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법률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에 법률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밑에 박스 판례 보시면, 자, 그 두 번째 박스 판례를 같이 봅시다. 두 번째 박스 판례. 뭐라고 하면서,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세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 밖의 법률사무. 자, 그래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뭐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제 민사소송법상 주요 사실이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여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어쩌고저쩌고 당연한 거고, 이건 건 물론이고, 뒤에 보시면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를 이제 형광펜으로 쫙 칠해 놓으세요.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럼 이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가 뭐냐? 이걸 이제 각계격파를 해줘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률사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나와요. 법률사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데 이제 실익은 뭐겠습니까? 이걸 왜 따져보느냐? 이제 돈을 받고 할 수 있느냐? 돈을 받고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실익이. 자, 그래서 가번부터 보면은 가번 변호사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의 행위. 그래서 반괄호 1번. 자, 부동산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행위는 법률사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법률사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려면은 별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겸업하려면은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를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채권 추심 업무. 채권 추심 업무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이제 결론 위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추심 업무.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이것도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온라인 법률사무도 법률사무에 해당하는데, 여기 이제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이 시험에 나올 만한데, 보시면 포털 사이트와 업무 제휴 방식. 그래서 괄호 보시면은 수임료 또는 상담료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한다. 여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를 형광펜으로 쭉 칠해 놓으시고, 포털 사이트와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뭐 지식인 엑스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플랫폼을 변호사들이 활용하잖아요. 했는데
그래서 뭐 결국 수임했어. 아니면 상담료를 받았어. 근데 그것 중에 일부를 네이버에다가 뭐 얼마 10% 떼어준다, 30% 떼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호사 아닌 자와 뭐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수를 분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법률사무는 그 자체가 이제 위법한 건 아니고 법률사무에 해당하는데 수임료 또는 상담료 중 일부를 포털 사이트한테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결론을 잘 알아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반가로 5번 변리 업무 지식재산권 업무 지적재산권 업무 당연히 법률사무 맞죠. 뭐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법률사무 맞고 변리사 등록 없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이 지적재산권 업무를 변리사로서 하려면은 변리사 실무 수습을 마친 후에 변리사회 등록하고 변리사회 가입까지 해줘야 됩니다. 변리사 등록하고 가입까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따고 자동 취득되는 게 사실상 남아있는 게 지금 변리사밖에 없거든요. 세무사도 날아갔고 뭐 없어요 이제. 이제 변호사밖에 안 남.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변리사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하려면은 이제 저도 좀 알아봤는데 한 3개월인가 하여튼 합숙하면서 실무수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도 해야 되고 변리사에 가입하는데 뭐 돈도 좀 내야 돼요. 뭐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좀 실익은 좀 없는 게 이게 기술 업무를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들은 뭐 공대 나오시고 좀 조예가 깊으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한 문과 출신인데 이제 제가 변리사를 해도 변리사 일을 보기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익은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재산권 업무는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변리사로서 하려면은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를 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이아몬드 표시 보시면은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 소속 지방 변호사회 허가는 불효한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밑에가 시험에 잘 나와요. 특허법인에 소속해요. 특허법인에 소속하여 직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 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법인에 소속된다는 것은 변리사로서 소속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려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겸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지방 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를 이제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객관식 선지로. 특허법인에 소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 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별도의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가로 6번 세무 업무로 가겠습니다. 반가로 6번 세무 업무. 자, 세무 대리 업무 이것도 당연히 법률 사무죠. 세무 대리 업무 당연히 법률 사무고 자, 세무사 등록 없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조세법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자, 이것도 중요한 게 그 슬래시 보시면 세무사로서 하는 거예요. 세무사로서 하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세무사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세무사 공부해가지고 자격시험 따가지고 세무사 자격시험 따야 돼요. 그래서 그 표 보시면은 표 보시면 2003년 12월 31일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시면은 세무사 업무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 자격도 있고 세무사 자격시험 없이 세무사 등록할 수도 있었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세무사 업무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사 법조 직역이 엄청 많잖아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뭐 회계사, 뭐 간평사, 행정사 너무 많아. 뭐 법무사. 그래서 이 법무 유사 직역, 법조 유사 직역장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다툼이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직역을 그 직무 범위를 정리해 줄 것이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전까지 2003년 12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자, 2003년 12월 31일. 이 전까지는 이제 세무사 자격을 제한 없이 변호사들이 할 수 그 업무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언제까지요? 17년 12월 31일까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위헌 나온 게 지금 이 부분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어땠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은 인정해 줬어요. 세무사 자격은 인정해 줬는데, 이게 세무사로서 등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세무사에서 등록을. 세무사의 자격은 인정해 주는데, 세무사로서 등록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이 세무 대리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위헌 판결이 나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명한 게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해설이 나와 있죠. 같이 보시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재부에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여기서부터 2017년 12월 31일 여기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어찌고저찌고 여기까지 합격한 사람 빼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로서는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일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이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위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는 꽤 이슈가 있었습니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위헌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위헌이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입법이 개선이 됐느냐? 그 표 보시면은 2018년 1월 1일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와 있고, 옆에 있잖아요. 옆에. 세무사 자격이 이제 인정됐고, 세무대리 업무 등록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 그 화살표 보시면은 그 해설된 거에 화살표 보시면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은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해야 된다. 등록을 하면은 이제 실무 교육 받고 등록을 하면은 이 부분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무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는데, 다만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은 제외된답니다.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이게 대부분 이제 저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것이고, 세무사 자격 시험을 공부해서 합격하셔야지만 이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뭐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이 부분이 나오겠죠. 이 부분, 중간 부분. 객관식으로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살아있는 건 변리사밖에 없어요. 다 이제 사라졌고. 자, 밑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변리사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데, 그 두 번째 그 다이아몬드 그거 보시면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예요. 이거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는 것인데, 그 밑에 보시면 밑에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등록하는 겁니다. 세무사로서. 그래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등록하고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는데, 그 밑에 이제 세무법인에 소속되는 경우에는 지방 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합니다. 세무사로서. 그래서 이제 그 특허법인의 그러니까 변호사가 특허법인에 소속하는 경우나 변호사가 세무법인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지방 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잘 알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별도의 세무사를 설치할 수 없다. 넘어가시고. 4번. 이제 비변호사의 행위가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봤는데 이제 대부분 다 할 수 있는데, 변호사는 이제 부동산 중개 행위 하나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부동산 중개.
그다음에 이제 나번 보시면 비변호사 행위에 문제되는 경우 이걸 보시면은 넘어가서 자 반가로 1번 감정이 나오잖아요. 감정은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은 자 아파트 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회사의 통상적 하자보고서 이거는 법률사무가 아니랍니다. 법률사무가 아니다. 왜냐?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상 판단이나 견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하자에 관한 판단을 위한 하자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지 여기에 어떤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그 밑에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한 아파트 하자 감정은 법률사무에 해당한답니다. 이거는 이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전문 지식에 기초한 판단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법률사무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자 보고서는 이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 과정에 있었다면은 그거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이거를 헷갈리지 마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도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괄호 안에 보시면은 물리적 운동 법칙 등 전문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 타당하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예외 하나 나와 있죠.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미리 결론은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자료만 수집하여 만든 분석 보고서는 일종의 법률적 주장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결론을 딱 암기하시기보다는 그 원리를 파악하시면은 이 법률적 이 주장의 과정 또는 일환으로 이제 전개되는 것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말 하자 감정하거나 뭐 교통사고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가로 2번 대리 보시면 법률상 대리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행하는 형식을 취한 실질적인 대리도 포함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박스 판례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언더라인 보시면 자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를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객관식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를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으로 쭉쭉 넘어갑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현장 검증 등에 의뢰인 대신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이거 당연히 법률사무죠. 이거 뭐 사경조사 입회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장 작성하는 거 당연히 법률사무고. 자 그 밑에 물리적 운동법칙 이제 이런 게 키워드죠. 물리적 운동법칙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행위 이거는 법률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앞에 본 거랑 같은 맥락이죠. 뭐 변호사가 물리적 운동법칙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경매 입찰에 사실상 대리하는 경우 이것도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알아놓으셔야 될 게 법무사. 이제 법무사랑 변호사는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법무사는 할 수 없고 변호사만 할 수 없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소송 대리. 우리나라에서 소송 대리는 이제 변호사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법무사랑 변호사랑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뭐 과목도 거의 다 겹치고. 근데 법무사는 경매 입찰 신청 대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변무사도 경매 입찰 신청의 대리가 가능한데 다만 법무사 사무원은 독자적으로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매 신청 취하서를 의뢰인 대신 제출하는 거 이거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밑에 개인회생, 파산, 면책 이거 당연히 법률사무죠. 이거 당연히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거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결론 위주로 알아놓으시고요.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넘어가서 법무사법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사실상 서류를 주한다. 이거 당연히 법률사무죠. 근데 이제 이 답변서라는 거는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답변서는 이제 뭡니까?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원고의 소제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출하는 서류가 답변서죠. 그 이후에는 준비서면을 계속 제출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건 형사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자연스러우려면은 답변서라는 표현보다는 변론 요지서, 의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기록형에 형사 기록형 시간에 변론 요지서 쓰지 않나요? 그 의견서 쓰게 하고, 형사사건이라면 이제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이고. 넘어가서 변리사에게도 이제 소송 대리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변리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보시면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특허 사건에 대해서 1심에 대해서는 이제 변리사분들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박스 판례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7줄 보시면은 그 언더라인 보시면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 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 원인으로 하는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가 거의 다 뺏겼는데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게 이제 소송 대리는 이제 변호사의 이제 고유 권한 아니겠어요? 회계사가 절대 뺏길 수 없는 권한이 뭡니까? 회계사. 이제 세무사도 있고 뭐 다 있지만 회계사가 절대 뺏길 수 없는 게 감사잖아요. 감사는 회계사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다른 걸 다 뺏겨도 이 소송 대리를 뺏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런 건 이제 사례형으로 뭐 쭉 길게 나올 수 있는데 결론을 잘 알아놓으세요.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가 소송비용 일체를 무이자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을 주도한다. 이게 이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사자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가 뭐 물이 샜는지 어땠는지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자 보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증권을 보증 증권을 끊어놨는지 이 하자 보수 업체한테 이제 보수 청구를 했겠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보수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관리 수탁 업체가 끼어 있었는데 관리 수탁 업체가 이 사람이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줬대요. 이 관리 수탁 업체에서 소송 비용을 대납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무이자로 대납해 주고, 그리고 이 관리 수탁 업체가 소송을 주도했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니라 이 관리 수탁 업체가 소송을 사실상 다 주도했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행위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 박스 판례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 여기도 여기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가 소송이 종결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대납한 소송비용, 돈 받아가야죠. 돈 대신 내줬으니까 대납한 소송비용을 지급받고 아울러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서 소송비용 일체를 무이자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자 보수 보증 청구 소송, 이 소송 이에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을 주도하는 등 소송에 관여한 행위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실관계를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거 이 사실관계를 좀 알아놓으시고,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당연한 거고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그 결론까지 잘 알아놓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반가로 3번은 화해. 자, 화해 보시면은 뭐 재판상화의 민법상 화해 당연하고, 이거 화해는 당연히 이제 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재판상화 이런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나오는 것이고, 민법상 화해는 이제 실체법상으로 나오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법률상담. 법률상담 당연히 뭐 법률사무에 해당할 것이고, 근데 이제 예시 보시면 이게 약간 특이한데, 민사소송 당사자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부탁받고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후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다. 이것도 법률사무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면 이것도 법률상담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약간 특이한데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권리분석. 부동산 권리관계 뭐 보시면서 우열관계 등 분석. 이거 당연히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권리분석.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현업 나가시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다 분야에 부동산에 꼭 다 끼어있어요. 민사소송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다 끼어있는데, 아마 여기서 현업 나가시면 부동산 소송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당연히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밑에 보시면 등기부를 열람해가지고 확인 조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옮겨 적는 행위, 이거는 이제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뭐 옮겨 적는 거 이런 것들은 분석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사실조사 행위 및 자료 수집 행위, 이것도 법률사무에 해당하는데, 이거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그 진행 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진행 중.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사무가 되는 거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옆 페이지 15페이지 그 박스 판례 같이 보시면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 유무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그 밑에 줄 당시 계속 중입니다.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 또는 진행 중이던 수사와 관련하여,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 또는 진행 중이던 수사와 관련하여 뭐 녹취하고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 사실조사 행위와 자료 수집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단순한 사실조사 자료 수집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조사 자료 수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여기를 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7번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부동산 시가감정 업무, 이거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결론 위주로 잘 알아놓으십시오. 결론 위주로 뭐가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뭐가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근데 어떤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효과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알선하는 행위, 이건 이제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형사처벌이잖아요. 형사처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교재 보면서 굉장히 많은 뭐라고 표현할까? 제재를 보게 되는데, 형사처벌인 거는 잘 체크해 놓으세요. 형사처벌인 거.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것과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제 선지 4개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든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과태료 이런 것을 다 세분화할 필요는 없고, 형사처벌에 해당하느냐,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서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금지를 하면은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거 결론을 알아놓으세요. 결론을. 자, 그래서 약속 보시면은 방법상 제한이 전혀 없죠. 묵시적, 명시적 다 가능하고. 알선이 뭔지는 이제 우리 형사 특별법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형법 시간에도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볼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박스 판례에서 하나만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박스 판례에서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은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하는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여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를. 그러니까 비변호사가 뭐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 뭐 당연한 건데,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해당된답니다.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게 뭐 사례형으로 저희 이제 법조리 시험에 사례형이 잘 나오니까 여기 이제 뭐 약간 살짝 끼워 넣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걸 결론을 잘 알아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실비변상 보겠습니다. 실비변상. 법률사무와 관련한 단순한 실비변상. 이거는 뭐 부당한 이익수사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뭐 송달료라든지 인지료 이런 것들 이제 실비변상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이익수사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자, 박스 판례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그러나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 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 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녹취록 작성 외에도 다른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약값, 사우나 요금, 문병비, 엔진오일 교체 비용, 어쩌고저쩌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실조사에 필요한 실비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결론 잘 알아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화 될 수 있다. 알아놓으시고요. 자, 밑에 변호사법 109조 제1호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걸 강행법규로 본답니다. 우리 판례가 강행법규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금지하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고 무효다. 여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강행법규라는 거, 그리고 무효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죠. 자, 그래서 이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체로 무효다. 그러니까 부수 행위도 일체로 무효가 된다. 여기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박스 판례, 이 박스 판례 앞에서 본 이 판례거든요. 이 판례가 다시 나온 건데, 자, 거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같이 보시면 소송 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 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가 대납한 소송 비용을 소송 종료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이익 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익 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무효가 된다. 여기를 이제 결론을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밑에를 주의하셔야 돼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의 효력 나오는데, 대가 약정 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 권한 위임 부분까지 무효로는 볼 수 없다. 여기를 잘 체크해.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소송 대리인 선임 권한 위임 여기까지 무효를 하면은 당사자에겐 너무 불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선임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보는 거예요. 선임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보는데 이 이익 취득을 하게 하는 그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 선임 계약 자체는 유효로 봐야 되고 그걸 나눠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여기 끝까지 다 보고 좀 쉬실까요? 여기 한 4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마무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로마자 4번 변호사의 감독 보시면은 변호사는 이제 소속 지회, 대한변협,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 로마자 5번 변호사의 자치를 보겠습니다. 자치의 의의 읽어보시고 자, 2번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치 관련 주요 내용 자, 등록 보시면 개업 시 저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나가시면은 대한변협에 이제 개업을 하게 돼요. 개업을 하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건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개업은 이 개업은 뭐 이게 사무실 열어가지고 개업 변호사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변호사협회에 나를 등록시킨다는 의미의 개업이에요. 이 개업을 하려면은 지방변호사회를 이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지회에 등록하실지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싶으면 서울지회를 하는 것이고 경기지방에서 하고 싶으면 뭐 경기중앙, 뭐 경기북부 뭐 많거든요. 뭐 고향이 예를 들어 부산이다. 부산에서 등록하고 싶으시면 부산지회에다 개업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등록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서울지회 뭐 350만 원이었나? 부산은 뭐 500인가, 울산은 600인가 뭐 그리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지회에다 등록을 했는데 서울지회로 옮기려면은 등록비를 다시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해서 울산에 등록했다가 한 돈 1000만 원 깨실 수가 있어요. 600만 원 냈다가 300만 원, 350만 원, 950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니니까 잘 이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등록하시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사유가 있으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등록을 거부한다. 지도감독은 이제 지방변호사회랑 대한변협이 하는 것이고 징계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징계는 장을 달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배우니까요. 지금 넘어가시고 지방변호사회 목적 읽어보시고 관할 뭐 읽어보시고 자 법적 형태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입니다. 법인 당연히 법인이죠. 설립 절차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해서 뭐 회칙 정해져 있죠. 이미 회칙을 정해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가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틀린 선지죠. 인가를 거쳐야 돼요. 인가를 거쳐야 된다. 지방변호사의 회칙의 개정도 동일하다. 이것도 대한변협을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칙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뭐 보고, 신고 이런 거 하면 다 틀린 선지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객관식 용어로 알아놓으시고. 자, 그래서 회원 가입 및 할 때 대한변협에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 회원이 된다. 넘어가시고요. 자, 18페이지. 소송 변경 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에 당연한 거고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탈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쟁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 간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그러니까 의뢰인이랑 싸우는 거예요. 의뢰인이랑 싸우는 경우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답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입니다. 재량. 의무가 아니라 이 조정은 재량이라는 거를 객관식 선지로 체크해 놓으세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회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이제 지방변호사회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이건 또 제공해야 돼요.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공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또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 제공 의무는 지방변호사회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변협이라고 하면 또 틀린 거죠.
얼마든지 틀리게 바꿀 수 있어요. 대한변협은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면 또 틀린 선지가 되겠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래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법조윤리 시험은 살짝 바꿔서 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출제 포인트를 좀 알아놓으시고.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감독. 감독권자는 대한변협이란 법무부 장관이고, 총회 결의 내용.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되고, 이제 이상하면 법령이나 회칙이 위반되면은 의견을 들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질량행위다. 그 다음에, 자,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걸 체크해 놓으세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서 형사처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빨간색으로 칠해 놓던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인 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형사처벌 아닌 걸로 파악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선지로 잘 나와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그러니까 퇴직한 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임직원이었던 자는 이게 아니면 수임 사건의 건수, 수임에게 보고, 수임제로 제출 이런 것에 관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거를 잘 알아놓으세요. 형사처벌 대상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4번 대한변호사협회 목적 읽어보시고 법적 형태 법인이고 당연히. 자, 설립 절차 보시면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맞죠? 그러니까 회칙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기억해 놓으시고 회칙은 인가다. 자, 구성은 나와 있고 회원의 종류 나와요. 회원의 종류. 이것도 4가지 있는데 이걸 외우세요. 4가지.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단체 회원, 법인 회원, 개인 회원, 외국 회원 이렇게 나오죠. 4개밖에 없다는 걸 암기해 놓으시고. 자, 개인 회원 보시면은 개업 신고를 한 변호사입니다. 개업 신고를 한 변호사지, 만약에 개업 등록을 한 변호사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개업 신고를 한 변호사다. 개업 신고를 한 변호사. 그 다음에 외국회원 보시면은 외국법 자문사인데, 이건 뒤에 가서 저희가 외국법 자문사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외국회원은 회원임을 표시할 때 외국회원임을 부기해야 된답니다.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외국회원임을 부기해야 된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회원의 권리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있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것들이 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의 의무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4번이랑 동그라미 5번이 중요하거든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시험적으로, 수험적으로 중요한 거. 동그라미 4번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수임상부 작성 보관. 동그라미 5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선임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따로 배워요.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놓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동그라미 6번.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알아놓으십시오. 이거는 현업에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할 때 소속 지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 되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배우시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소속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해야 되고 대한변협을 경유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 동그라미 7번 아까 말씀드린 외국회원 부기 읽어보시고요. 자, 준회원 나옵니다. 준회원은 뭐냐?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준회원이란 2가지입니다. 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휴업 신고를 한 변호사. 이 2가지가 이제 준회원입니다. 준회원. 근데 여기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2번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 의무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데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휴업 신고를 안 하더라, 아니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내가 지금 휴업 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변호사 직무 내에 막론하고 어디 가서 뭐 노상방뇨했어, 뭐 고성방가했어 이러면은 징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례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선지로도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회원이라도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된다. 이거 결론을 잘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준회원이 뭔지, 준회원은 기업 신고를 안 한 변호사야. 등록을 안 한 게 아니라 기업 신고를 안 한 변호사가 준회원이고, 그리고 휴업 신고를 한 변호사, 이 두 가지가 준회원인데 준회원에 대해서도 징계는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를 결론을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준회원이 기업 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등록을 아예 안 했어. 등록을 아예 안 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느냐? 징계를 받을 수 없겠죠. 준회원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준회원은 시험에 잘 나오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감독은 뭐 감독권자 법무부 장관, 이거 쭉 알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3강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